이번 시간은 사례관리에 의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부분, 개요하고 초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목차를 보면 사례관리 실천 과정의 개요를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에서 초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사례관리는 다섯 단계의 실천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는 일정한 진행 절차가 제시되어 있으며 누구든 그 절차에 따라 실천하면 목표를 성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혹은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평가 및 종결 단계까지 이르게 해서 이러한 실천 단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례 관리 실천 과정의 개요 및 초기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의 개요 및 특징을 살펴보면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설리는 1989년에 사정, 서비스 계획, 실행, 점검, 검토 및 평가의 단계를 제시했고 벨로와 밍크는 1996년에 초기 단계, 사정 단계, 계획 단계, 자원 사정 및 접근 단계, 조정 단계, 철회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는 1996년에 클라이언트 확인과 접수, 계약,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의 실행, 점검 및 조정, 자원 연결 및 옹호, 재사정, 종결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 과정으로 초기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연속성을 갖고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순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며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서비스 계획의 수립이나 실행의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문제와 욕구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 재사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목표와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안에서 사정 단계에서는 욕구 사정, 자원 사정, 강점 사정, 장애물 사정, 계획 단계를 넘어서 실행 단계에서는 자원 연계, 점검, 조정, 옹호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동의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정 단계에서 주요 과업으로는 욕구 사정, 자원에 대한 사정, 강점 사정,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게 되는 거. 이어서 실행 단계에서는 자원을 연계하고 점검 및 조정을 하고 그리고 옹호 활동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평결 및 종결 단계에서는 서비스를 분리, 철회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단계의 사례관리 과정을 거쳐서 사례복지 실천과 비교해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고유한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에서 사정 단계는 욕구 사정, 자원 사정, 강점 사정, 장애물 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사례관리에서 사정은 클라이언트 욕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욕구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서비스 중심의 사정이 강조된다면 사례관리에서는 욕구 중심의 사정이 강조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관리 단계의 실행이 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다양한 개입 활동이 가능하지만 자원 연계, 점검 및 조정, 옹호가 핵심 과업이 됩니다. 이는 사례관리 실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은 상담과 치료 등의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 못지않게 간접적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실행 단계에서는 임상적인 개입과 임상가의 역할에 더해 행정가의 개입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사례관리자가 개입하는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다양한 사례 유형의 개입
파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례 유형은 사례 관리의 기능을 무엇으로 보는지, 서비스나 자원의 활용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유형을 고려하는 이유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사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개입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사례, 집중 사례, 위기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이용자 및 그 가족의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관 내부의 사례회의를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 자원의 연계가 가능한 사례를 말합니다. 과거 단순 사례라고 불리기도 했고, 서비스의 연계, 대상자나 가부로 확인되는 부분에서 유형으로, 현재 일부 현장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위기도 사정의 결과 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단순 사례를 분류하여 일반 사례와는 다르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사례의 경우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는 서비스의 중재자, 연계자, 연결자의 역할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직접적 서비스에서는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상담자, 교육자, 정보 제공자들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 관리자의 개입 수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집중 사례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와 직접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사례 관리 실천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 약 20에서 40명의 사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 내부 사례 회의의 경력 3에서 5년 정도의 사례관리 팀장으로부터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집중 사례입니다. 이 유형은 이용자 및 그 가족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의 욕구와 심각성이 높아 사례 관리자의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 사례의 경우 기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이용자 판정 및 욕구 사정을 마친 후에 지역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뿐만이 아니라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준 높은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 사례와 비교하여 사례 관리의 간접적, 직접적 기능과 그에 따른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집중 사례를 다루는 사례 관리자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 관리자가 집중 사례에 개입하는 수준은 일반 사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경우 10에서 20 정도의 사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은 통합 사례 회의의 경력 5년 이상의 현장 전문가나 전문 슈퍼바이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위기 사례, 긴급 사례라고 말하는데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가 심각하고 긴급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과 함께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사례입니다. 위기 사례는 이용자가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만성정신질환, 자살기도 및 자해, 타해, 위험, 중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 사례 같은 경우는 이용자 및 가족원이 소득이나 건강의 상실, 주거지의 상실, 학대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는 이용자의 상태 및 가족원의 위기 수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긴급 사례 회의나 솔루션 회의를 통해 자문과 슈퍼비전을 받고 개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용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상담과 치료,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생계형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서비스의 연계자,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 및 긴급 상황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례 관리 목표, 이용자, 활동, 그리고 역할, 개입 정도, 운영 체계, 적정 사례 수, 슈퍼바이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표에서 보여주듯이 일반 사례 같은 경우 사례 관리의 목표는 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기관 내외의 서비스 연계 및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집중 사례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사례회의와 지역 통합 사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직접적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 사례 같은 경우의 목표는 긴급 사례회의나 솔루션 회의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 연계 및 위기 안정화에 있습니다. 사례관리 이용자는 일반 사례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문제와 욕구가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이고, 집중 사례 이용자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그리고 위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용자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문제와 욕구가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나 위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사례의 사례 관리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기초상담 정도가 이루어지고요. 집중 사례의 사례관리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상담을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위기 긴급 사례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 활동은 기본적인 사례관리 기능 외에 전문가의 자문 및 위기관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 사례관리자 역할은 중개자와 연계자,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어서 집중 사례의 사례관리 역할은 중개자, 연계자, 조정자, 옹호자, 직접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기 긴급 사례에서의 사례관리 역할은 중개자, 연계자, 전문가, 위기관리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사례관리의 사례관리자 개입 정도는 일반적 수준, 단기적 개입을 이루어진다면 집중 사례 같은 경우는 집중적이고 전문적 수준에서 장기적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위기 긴급 사례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자 개입 정도는 전문적 수준에서 위기 및 긴급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서로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위기에서 집중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 사례의 운영 체계는 기관 내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집중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계는 지역의 통합 사례회의, 기관 내 사례회의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 및 긴급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계가 긴급 사례회의, 기관이고 지역, 또 나아가서는 솔루션 위원회에서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적정 사례 수를 보면 일반 사례는 20에서 40사례 정도, 그리고 집중 사례 같은 경우는 1인이 사례 관리자가 10에서 20사례 정도, 그리고 위기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 발생 시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슈퍼바이저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력 3-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례관리 팀장 정도가, 그 집중 사례가의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5년 이상의 현장 전문가 또는 전문 슈퍼바이저, 그리고 위기나 긴급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사례관리 팀장 정도의 역할들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실천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례를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들은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사례관리자가 혹은 어른들이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섣불리 정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보면 아이들은 의존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복지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영수를 만나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영수가 나에게 오히려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사전기록지를 채우는 것보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 관리보다는 관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 나눔터에 오는 한 학생이 나에게 시를 한 편 선물로 주었다. 나는 시를 읽으면서 반성했고 감동받았다.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고맙다 얘들아. 우리가 만능일 필요는 없는 거죠. 사례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5가지 단계 중에 이번에는 초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실천 과정에서 초기 단계는 사례 관리자가 다양한 경로로 클라이언트를 발견하고 인테이크 및 사례 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례 관리 대상자, 이용자로 선정하는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 관리 초기 단계의 과업으로는 사례를 발견하고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사례 발굴, 아웃리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인테이크, 초기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 발견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례 발견은 사례 발굴이나 대상자 발굴이라는 말과 혼용됩니다. 사례 관리자가 사례를 발견하는 방법에는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요청, 의뢰를 받고 그리고 직접적인 사례 발굴, 아웃리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례 발굴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직접 요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변화의 동기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는 가능한 한 현실적인 기대와 희망을 품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례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쉽게 설명하면서 인테이크 및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뢰를 받는 경우죠. 사례 관리 시작은 대부분 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뢰는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 그리고 외부로 의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례 발견의 한 방법으로서 의뢰는 외부의 기관이나 관련인 혹은 기관 내부의 다른 부서나 실천가로부터 잠재적 사례 관리 대상자를 추천받는 것입니다. 의뢰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해당 기관 안에서 다른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례관리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혹은 지역에서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보건소, 학교, 고용센터, 경찰, 교회, 지역아동센터, 상담센터, 통장, 반장, 이웃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김해일 같은 경우는 복지보안관이라고 해서 이 통장들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신고하는 절차들을 하고 있죠. 의뢰받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평소 의뢰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 목록표를 작성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뢰처에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사례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언제든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의뢰받았을 때 사례 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받을 때 가능한 서비스 의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서에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이유와 필요한 서비스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의뢰서를 접수한 후 서비스 의뢰서가 없다 하더라도 의뢰받은 사례 관리자는 우선 전화통화를 하여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원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을 원하는 경우 인테이크, 초기 면접을 진행하고 의뢰받은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모두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받은 문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이며 클라이언트가 해결을 원하는 문제라는 것에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죠.
지역아동센터 평가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 배경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는지라는 부분들을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어서 직접적인 사례 관리, 사례 발굴, 아웃리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례 관리자가 직접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것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간다는 의미에서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사례 발굴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례 발굴은 수시로 가능하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례를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사례 관리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찾아낸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발굴할 수 있는 발견 가능 장소 및 네트워크 체계 등 지역사회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발견한 잠재적 클라이언트와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자원을 알려주며 기관의 서비스 체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유하며 대부분의 잠재적 클라이언트들이 갖는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서비스에 대한 방어 및 저항감 등을 주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아동 청소년 분과 활동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동에 있는 공주공원에서 야간 매점을 진행했던 정기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면서도 힘들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아이들과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다음 모임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도 하나의 부분이 있었고 그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어디를 찾아가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소중한 경험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사정을 고려할 때 사례 관리 필요가 높은 대상일수록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게 됩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대상자 발굴 경로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경남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서울에는 찾아가는 버스 형태의 아웃리치도 진행되고 있죠. 청소년 사업들을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경남에는 사회복지 차원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이런 부분 성폭력 교육을 하는 버스 이런 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사례 발굴에서 민간의 협력 활동들을 보면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 발굴 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하기, SNS나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것, 방문형 사회 서비스 기관, 방문형 보건 서비스 기관, 야쿠르트 배달이나 수도 검침원 등 민간과 사례 발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학교 등 공공기관과 사례 발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개별 기관은 지역 사회 내 기관의 운영 목적과 기관이 진행하는 사례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상자를 상호 의뢰하고 접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인테이크, 초기 면접이죠. 인테이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초기 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 초기 면접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초기 면접의 주요 업무는 본격적인 사정의 전 단계로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당면한 문제와 욕구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면접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초기 면접과 사정은 분명히 단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초기 면접이 클라이언트의 대략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사례 관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사정 단계는 그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례 관리 유형별 대상자 여부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초기 면접과 사정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한 기본적 정보 수집과 함께 가계도 및 생태도를 그리게 됩니다. 가계도 및 생태도는 이후 사정 단계에서도 클라이언트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특히 생태도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적 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초기 과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잘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신뢰를 구축하고 기대를 명료화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고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접에서 클라이언트와 주변인, 의뢰인이 될 수도 있고 후견이 될 수 있고 가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진술하는 내용 중 주요 문제나 욕구에 관련된 사항은 가능한 그들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관리 대상자 판정은 1차적으로 초기 면접을 진행한 사람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가능한 사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관리의 중요 대상은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이 당면한 문제와 욕구가 복합적이고 만성적이어서 이를 해결하는 데 일부 특정 서비스보다는 해당 기관 및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상자 중에 해당 기관의 사례 관리 운영 지침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클라이언트로서 사회적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례 관리의 주요 절차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비스 계약을 수립한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인 대상자입니다. 인테이크의 중요성과 의미 한 번 더 되짚어보면, 사례 관리 실천 과정에서 인테이크 당시의 과업을 한번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 초기 관계를 형성하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초기 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리고 면접 후 사례 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그러니까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 관계가 형성이 잘 된다면 이후에 사례관리 동의서라든지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들이 쉽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기 면접을 통한 관계 형성하기 부분입니다.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도와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꼽습니다. 라포 형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신뢰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관계 형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면접자로서 사례 관리자는 짧은 시간의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을 살려 초기 면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면접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기관의 상담이나 실이나 가정, 아니면 더 편안한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소개하기 기술, 경청하기 기술, 반응하기 기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기술,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소개하기 기술 같은 경우는 사례 관리자가 먼저 자신과 기관을 소개하고 초기 면접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죠. 이때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거나 장황하게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면서 이해하기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능한 명료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전달하는, 그리고 질문의 기회를 주어 알고 싶은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는, 그리고 사례 관리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클라이언트의 상태 및 이해 수준을 고려하되 사례 관리자로서 기본 역할과 관련점을 알려주어 클라이언트가 믿음과 기대를 갖고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경청하기 기술입니다. 사례 관리자가 여러 질문을 통해 정보를 요청한 후에는 진지하면서도 공감 어린 경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인정하면서 적절하게 반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조사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 기술을 활용한 것이 필요하고, 경청을 위한 질문 기술로는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사례 관리자가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진술 내용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초점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진술한 내용을 사례 관리자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명료하는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경청의 한 가지 방법은 강점, 관점에 기초한 경청 기술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이야기의 리듬과 패턴에 최대한 주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며,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사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를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과 용기의 신호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신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에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호소와 바람,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되 문제 뒤에 가려진 강점, 장점에도 함께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반응하기 기술입니다. 반응은 클라이언트의 진술, 어떻게 보면 호소, 욕구가 되겠죠. 충분히 들으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해와 수용, 그리고 공감하는 감정과 내용을 전달하는 사례 관리자의 피드백인 거죠. 이거는 말로 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초기 단계에서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로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것,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대화를 촉진하는 진술과 질문 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런 형태들도 다 반응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를 처음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 낯선 상황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양가 감정과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하는 이러한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어 주어 초기 저항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에서 초기 단계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과 더불어 정보 수집을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본격적인 사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자칫 사례 관리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는 초기 단계부터 클라이언트의 주체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협력적 관계를 맺고 시간이 다소 걸려도 자발적인 선택 및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매사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가능한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부터는 두 가지 사례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폭력이나 폭행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면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정신질환,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추정되는 이용자를 처음 만날 때는 지인을 통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하는 경우 지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폭행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왜곡된 사고, 피해의식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재된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달리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스스로 감정이나 생각이 조절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개방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최대한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보다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확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파트너로서 관계하게 되고 사례 관리자로서 전문가적 태도를 잃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폭력이나 폭행이 조금은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보면 힘든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례관리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는 사례관리자,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사례관리 지침에 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초기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중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 병원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관리인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기관으로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의가 필요하겠죠. 입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학대 등으로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관련인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고 112에 바로 신고하고 경찰과 지자체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죠.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긴급 분리가 이제 우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적시 상담 연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래도 전국에 조금 김해에도 있고 한데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할 때 사전에 어디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놓고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상 앞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긴급 연락처 정도는 상시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 여부 판정 및 서비스에 대한 동의 절차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례관리자의 인테이크, 초기 면접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례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즉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합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 자격 기준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사례관리기관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의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례관리 클라이언트를 확인한 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관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라는 의지와 동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자격에 뭐 통과했다 하더라도 본인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도움이 절실하지만 나는 싫어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설득의 과정들을 충분하게 해서 본인 의지가 있는 것들을 차려야 되는 거죠.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설명하고 사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필요한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서비스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책임 때문에 안 한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책임을 통해서 변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사례 관리자의 주변인의 일방적인 도움 제공이 아니라 대상자의 노력과 주체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협력적 실천임을 인식시키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례 관리자와 주변의 일방적 도움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것도 뭐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사례 관리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참여 의지를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내 삶의 질을 내 스스로의 변화의 의지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동의는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자발성에 기초한 사전 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의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할 건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될 건데, 이런 서비스가 연계가 될 건데, 그 속에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가 동의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대상자 혹은 후견인이 직접 참여해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 동의서에는 기관에서 책임있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적용했다는 서비스 제공 동의서와,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받겠다는 서비스 이용 동의서, 제공 동의서하고 이용 동의서를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제공할 테니 그 속에 자발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상호 계약의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동의서 작성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함부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연계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례관리 서비스의 기본 단위는 1년으로 하는 것이 1년으로 하면서 갱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례관리자의 소진. 사례관리자만 소진을 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조금 한 20여 년 이상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소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심각하게 와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5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경험들을 하고, 그럼 내 나름대로의 소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기관에서 어떻게 소진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례관리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자로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로 인해 장기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인 주변인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적절하게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소진 혹은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죠. 이어지게 되고,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례 관리자들의 소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것은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답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힘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나만의. 저는 조금 이제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 자요. 자면서 자고 일어나면 일단 조금 괜찮아져요. 뭐 예전에는 먹는 것도 해봤는데 뭐 지금도 살이 쪄 있지만 먹는 것보다는 자는 것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엄청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식도 찾아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번 원인을 한번 볼까요? 사례 관리자 인식하는 소진의 원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사례에 투입되는 에너지 조절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됐을 때 받는 타격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양적인 측면의 실적 관리로 인해 사례 관리의 질 관리 어려움에서 오는 갈등,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 여력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겠죠. 궁극적으로 잘 해결하지 않은 사례로 인한 회의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 아니었으면 잘 될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문에 그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례 관리 시 대상자에 대한 개입이 성공의지 못한 상태로 중단될 경우, 그러니까 중단 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관의 사유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사유일 수 있는데 이것도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슈퍼바이저와 성별이 달라서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죠. 그리고 사례 회의 등 빈번한 회의 참석으로 인한 부담. 그러니까 성향이 내향적인데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일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욕구 해결을 완벽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에서 오는 부담. 그리고 대상자의 과도한 요구와 이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 하는 마음의 부담.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은 일 처리. 이거는 뭐 고질적인 부분이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리고 소진의 단계를 한번 보면 열정이 넘치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침체, 이로 인해서 좌절, 그리고 무반응 혹은 냉담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크게 지지적 슈퍼비전, 자기보호활동, 업무환경 조정, 전문적 역량을 개발, 업무관리 기술의 개발, 성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보면 지지적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긍정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지지적 활동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고 다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보호 활동에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유머, 운동과 휴식, 오락, 종교 활동,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인 거죠.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사대 관리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쉼, 힐링,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해 시에도 작년까지는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근데 지금 올해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업무 환경 조정, 과도한 업무 투입 시간과 사례량을 조정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휴식 공간의 마련, 전산 기록 체계의 정비, 기관 내 협력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산 기록 체계, 뭐 요새 이제 태블릿 PC 좋잖아요. 이 부분에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해서 일의 업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 전문적 역량 개발, 업무상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혜 씨 같은 경우는 교육 훈련의 기회를, 그러니까 아까 힐링은 없어졌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관리 기술이가 시간 관리 기술, 활동량 조절의 기술, 적정한 업무 계획의 기술들을 익히게 하고, 성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의 작은 변화와 자기 보호 수준의 점진적 향상에 초점을 두고 너무 조급한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생각 한번 해보는 시간들이죠. 사례 관리자로서 욕구 중심 사정과 실행에 있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례 발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죠. 내 성향이 조금 내성적이라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팀으로 이것들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비스 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서 원래 이게 사인하는 것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